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수일 안에 개최될 거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보이는 영상이 두만강역에서 포착된 가운데 하산역에 이미 도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이 나오자 미국은 푸틴이 국제적 왕따를 만나 구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러시아 크렘린궁 경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조금 뒤 검찰에 출석합니다. 6번째 소환인데 단식 13일째라서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달아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던 체포 당시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모로코 강진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는 시간과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9일 조사에 이어서 사흘 만에 추가 조사입니다.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오늘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잠시 뒤면 이제 그곳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수원지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낮 1시 반쯤 이곳 수원지검 15층 조사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청사 앞에는 취재진이 속속 모이고 있고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집회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가 각각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13일째여서 출석을 어떻게 할지 관심인데요.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도보로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현재 다른 이동수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 9일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후문으로 걸어 들어와 제 뒤로 보이는 문을 통해 검찰청사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출석 시간은 낮 1시 반이지만 이 대표는 이보다 10분 먼저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나오는 건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조작과 허위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지난주 이 대표 측은 청사에 들어간 직후 검찰에 제출한 8쪽 분량의 진술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이 대표와 검찰, 지난주 5차 조사 이후에도 조서 날인과 서명 놓고 신경전 벌어왔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네, 이번 추가 조사에서 양측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이 대표가 8시간 만에 조사 중단을 요구해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이 자체 이윤 추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한 만큼 경기도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쌍방울 사업에 불법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어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은 부인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경기도와 국정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를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주 양측은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 날인을 놓고도 맞섰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이 검찰이 정리한 조서에 누락되어 있다고 항의했고 검찰은 이 대표의 억지 주장이라며 진술 누락은 없었다고 맞부딪혔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조서에 서명과 날인하지 않은 채 조사실을 나오면서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랬던 이 대표가 오늘 조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서에 대한 서명과 날인도 오늘 다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검찰은 조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또 사법방해를 한다고 보고 영장 청구 때 사법부에 관련 기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질문을 계획했던 양의 4분의 1로 압축하고 조사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차와 휠체어 등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번 출석을 끝으로 이 대표 조사를 마친다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신분 여부를 판단할 체포동의안 표결은 추석 연휴 전인 이르면 오는 21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재소환을 앞두고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 행세를 한다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사법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조사 때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며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 범죄 행위에 몸통인 이 대표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나 적극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에선 당당한 투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생떼를 쓰며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국방부 장관 탄핵 대신 다음 주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관측되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나 가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9일 조사에서 증거 제시도 못하고 시간 끌기만 했던 검찰이 오늘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한다며 사법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단식 13일차를 맞아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 소환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도함과 망신주기를 넘어서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사의 사법 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조작해냈다며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죠. 허위 인터뷰 의혹 그리고 국방부 장관 탄핵 문제인데 오늘 관련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김만배 신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배후설을 거듭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현안 질의를 하는데 민주당도 나와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진실규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가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간 협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과방위 현안 질의는 여당 단독의 단쪽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이 아닌 교체는 수사 외압 의혹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부터 비서관까지 수사 외압 라인을 다른 핑계로 황급히 싹 교체한다면 의혹을 덮으려는 눈속임이고 개각이 아닌 도주이고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로 이 장관 탄핵안을 발의할지는 추가로 당내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이사회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김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오전 9시 임시이사회를 속개해 비공개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 직전 김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는 야권 의사 5명은 퇴장했고 다수인 여권 이사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6대 0으로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김 사장의 해임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사회가 열리는 건물 로비에서는 김 사장 퇴진과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KBS 노동조합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틀째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한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전용 열차로 북러 접경 지역을 지나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행단에는 군부 핵심 간부들이 포함돼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동선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까? 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전용 열차가 오늘 새벽 러시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김 위원장이 오늘 오전 북러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해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 동선을 노출하는 문제에 매우 민감한 만큼 도착 시점까지 세부 상황을 공개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군부 핵심 간부들이 동행했다며 출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 앞에서 환송인파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겼고요. 군서열 1, 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최선희 외무상, 오수용, 박태성 당 비서가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어제 오후 8시에 맞춰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일 내 러시아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2019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으로서는 4년 5개월 만에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겁니다. 4년 전 북러 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200km에 달하는 거리를 전용 열차로 이동했는데요. 철도 상황이 열악해서 20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번에도 같은 경로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러 정상회담 언제 열릴 걸로 전망됩니까? 네, 정확한 회담 날짜와 장소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수일 내에 열릴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에 열릴 수도 있지만 내일 동방경제 포럼이 끝난 뒤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무기거래와 연합훈련 등 군사협력 방안으로 예상됩니다. 크렘린궁은 양측이 양국 관계와 영내, 국제 정세를 논의할 것이고 미국의 북러 무기거래 경고는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이 곡사포, 박격포 포탄을 주고 방공무기를 받을 수 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도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대북 식량 지원 논의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지난주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러시아를 향해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무기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강력히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이루어져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체포 당시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입수한 영상부터 살펴볼까요? 네, YTN이 확보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흰색 상의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30대 남성 A씨가 엉거주춤 걸어옵니다.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대더니 두 손과 발을 땅에 붙이고 엎드린 채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조금 뒤 경찰이 출동해 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에도 A씨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합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논현동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가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며 가게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3시간 만인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람보르기니 차량은 체포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 한복판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 이 차량 명의자는 A씨가 아닌 한 법인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류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버는 A씨가 지난달 2일 서울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신모 씨와 선후배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씨와의 관계도 알아볼 계획입니다. 또 A씨가 경찰 관리 명단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조폭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윤종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던 중 지난해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기사들을 보고 범행 넉 달 전부터 범행 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사전에 범행 장소인 등산로를 수십 차례 답사했고 범행 이틀 전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메모를 남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복무 기록과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이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오늘 단식 13일째고요.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수원지검에 아마 1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할 것 같은데 6번째죠. 6번째 조사입니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검찰이 잘 알겠죠. 예, 지금 현재 모든 칼날은 이제 검찰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 그리고 수사 보조 인력까지 합하면 여러 수백 명에 달하는 검찰 인력을 동원해서 네.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텔레비전 틀면 지난 2년 가까이 경찰, 검찰 뉴스밖에 없고 이게 늘 뭐 소환이니 뭐 압수수색이니 오죽하면 국민들로부터 압수수색 정권이다. 압수수색 전문 정권이다. 검찰 정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검사들 같은 경우는 여론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장 유리한 여론이 왔을 때 네. 자신들이 아마 영장을 청구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뭐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이지만 검찰 조사는 계속해서 응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식을 빨리 끝내셔야죠. 몸도 상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께서 당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셨었거든요. 네. 2019년일 거예요. 네. 그때는 명확했습니다. 공수처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방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또 선거법 이런 부분은 당시 여당했던 민주당도 다 공감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철회하라고는 명확한 정치적 단식을 했었고 네. 그런데 7박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 새벽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을 하셨었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가 부대표에서 옆에서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제가 봤는데 네. 그때도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적 단식을 한 것이죠. 네. YS DJ도 똑같았습니다. YS도 똑같았습니다. DJ는 단식을 안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단식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재명 대표의 몸이 안 좋아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서 끝내시는 게 맞다 말씀을 네. 드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단식으로 보질 않잖아요, 지금.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식을 하시는 건데 이게 명분이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우선 끝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두 번째로는 이 수사가 길어지는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1년 4개월 됐습니다. 예. 뭐 취임하자마자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몇 개월 지났고 그 이제 1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본인께서 하셨던 말을 저는 정확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뭐 100번이라도 나가서 받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약속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뭐 뒤에서 할 얘기를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 같은데 조사하셨는데 서명 날에는 안 하셨잖아요. 네. 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그 얘기 해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조사할 때 녹화하는 거를 거부하셨습니까? 녹화를 하셨으면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의 뜻이 잘못됐으면 녹화 틀어보면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안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러면서 이 120페이지 분량인가요? 그중에 한 40페이지 정도 열람하다가 이거를 네. 중단했잖아요. 저는 왜 그러냐는 거지요. 떳떳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녹화도 다 응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 했지 않느냐고 되돌려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로잡으면 될 일인데 녹화는 찬성을 안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그 이후에 트집 잡잖아요, 지금. 저는 이게 과연 공당의 대표인가? 또 이거는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 비리에 관련된 것을 공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하셔라. 이 수사를 1년 끌고 2년 끌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네. 저는 본인부터가 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검찰에 협조하시면서 하시면 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진술조서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것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또는 중요한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검찰과 수사기관인 검찰과 또 수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죠. 검찰 같은 경우는 혐의를 입증해야 되니까 압도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상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맞서가지고 그러면 피의자에게는 어떤 것들이 보장이 됐느냐, 소위 말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에는 묵비권이라든지 또는 불리한 부분에 대한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또는 진술 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더더구나 이번에 진술 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한 것은 명백하게 진술한 부분에 취지가 있는데 이 취지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법원 가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 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널리 보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작성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녹화를 거부했다 그러는데 그 어디서 들은 겁니까? 제가 들은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아닙니다. 정반대의 제 말씀을 말이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시는 거부했어요. 것이고요. 본인이 그렇지가 밝혔어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구나 검찰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50억 클럽 이것도 보세요. 애초부터 돈을 쫓아가는 수사를 했으면 금방 밝혀질 것을 오히려 자기 식구 감싸게 한다라는 비판이 일 정도로 수사에 어떻게 보면 ABC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증거와 물증에 의한 수사보다는 어떤 진술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헌법에 우리 형법에 127조에 보면요.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입증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을 해가지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또 여론 재판하고 뿐만 아니고 망신 주기 해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조항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말하자면 계속해서 흘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취지가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라고 검찰에서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를 해놨으면 당당하면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없이 자기 그저 모면하려고 하는 거다.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비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건이 한두 가지지요. 너무 많잖아요. 법인카드만 해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나름 굉장히 유능한 검사였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검사였죠. 모래시계 검사.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두 달이면 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사 인력이 적냐?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그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을 안 하고 뭐 얼버무렸니 혼자 말을 하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검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때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이게 언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자리에서 같이 조사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서 바로바로 이 기사를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버젓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예요. 그리고 피의 사실이 수시로 이렇게 공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형법을 어겨가면서 헌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낙인찍기 아닙니까? 제가 10초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 조작 사건이라고 그래요.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사 내용 그 정도 하고요. 어떻든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는 아마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점을 그렇게 나누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에는 오면은 가결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점점 단식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때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건 물론 이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검토를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 범주 안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당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서 늘 있어왔던 의견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단식할 게 뭐가 있어요. 본인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대선 공약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랬고 지난 6월에도 이 얘기를 또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 포기하겠다. 그러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 지금 시간을 끌으면서 수사 방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 동정심을 이용을 해서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풀을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고 본인이 성남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적극적으로 응해서 풀어야 저는 민주당도 가벼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방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소환 다 당하고 있고요. 압수수색 여러 수백 군데 당하고 있고요. 본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지인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별 관련성도 없는 공무원들까지 전부 압수수색 다 당하고 여러 수백 명이 소환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방해입니까? 수사방해를 해가지고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까? 더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수사방해가 됩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여섯 번째 나가는 오늘 거잖아요. 6번째입니다. 예. 오늘 나가는 것도요. 검찰하고 협의를 다 해놓고 그걸 뒤집었다가 여론에 밀리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때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정기국회가 21일과 25일 날이 본회의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단식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단식을 하려고 한다면 다 수사를 받고 그때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국정 운영을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와 민생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실적과 성과를 내보이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도 얻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무슨 비전을 제시한 적도 없고 대통령실이 무슨 실적과 성과를 낼 수도 없고 어디 환경부, 노동부, 기재부, 국토부 여기가 실적과 성과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검찰 조직을 통해 가지고 검찰 조직의 어떤 야당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정 운영의 에너지와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텔레비 틀면 경찰, 검찰 이야기 또 소환, 압수수색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지난 2년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말고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 삶과 경제와 민생, 수출 경쟁력 회복, 물가 안정 뭔가 좀 이런 쪽으로 좀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 말씀에는 제가 반론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음에 안 들겠지요. 외교안보 다 망가뜨려 놨던 거 복원을 시켜놨고요. 탈원전 같은 거 한 거 다 지금 생태계 제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교육계획 하나도 안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극간식비에서부터 지금 평생 고등교육 회계를 비롯해가지고 다 해놨고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들 대기업하고 형평성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다 해놨고 지금 국가 재정이 400조씩 늘어났잖아요. 이거 정말 아껴 쓰면서 욕먹어가면서 내년도 예산 2.8%밖에 증가를 안 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돈 펑펑 쓰면서 나눠주면서 오면 인기 올라가지요. 인기 연연 안 하면서 국가 건전재정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은 이재명 사건은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었고 당연히 정리하고 갈 문제인데 이걸 민주당 정부가 했었어야 돼요. 이걸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엔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일조 의원님 하면 10초씩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10초만 말씀.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일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마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엄청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개혁이 잘 돼가지고 학교 현장이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된 듯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누가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현실을 좀 똑바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 충분히 주신 말씀 잘 받고요. 더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입니다. 1시간 정도 뒤면 이제 아마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공식화했고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그 내용이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요. 유상범 의원이요. 장관이 탄핵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되면 이게 수용이 되면 탄핵 요건이 안 된다.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제가 잘 알지요. 국방위에 있고 또 상당히 담백하고 심플하신 분이에요. 네.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박대령 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장관은 정확하게 오다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다 내려간 그 과정에서 예하 부대에서 움직일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해병대 사령관하고 또 이 박정훈 대령하고 네. 이게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과정이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한 지휘 책임을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그 장관 자리에 대한 변동이 생긴다면 경질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경질성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어쨌든 본인이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게 해병대 사령관과 또 박정훈 대령 간에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불분명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휘적 책임을 본인께서 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야당이 지금 탄핵을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너무 탄핵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했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또 행안부 장관도 탄핵을 했고 국방부 장관. 근데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네. 이 국가 안보의 사령탑인데 무조건 탄핵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탄핵으로 가게 돼 탄핵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어찌 못합니다. 임명을 못합니다. 네, 직무가 중지가 되잖아요. 아마 이런 거를 노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뉴스를 좀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다른 장관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은 여야가 국방은 따로 이 이견이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야당이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의 입장. 제가 포항에서 해병 1사단에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예. 해병대 병장 출신인데요. 해병대 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입니다. 군기가 살아있는 군대가 해병대인데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귀신 잡는 해병대를 부하 잡는 해병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비통하게 죽은 해병대원 최상병,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29년 동안 군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았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혔는데 이 사람 빼라 저 사람 넣어라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에 개입을 합니다. 스스로 군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은 겁니다. 군의 시스템을 무너뜨려 놓은 겁니다. 여론이 정말 안 좋게 흘러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까지 지금 겹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까? 그리고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서 꼬리 자르게 하는 것이죠.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권 여당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마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 전 군 생활을 잘 했을 거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명령은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 게 군인의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네. 자기 고집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은 명령으로 사는 거예요. 왜? 전쟁 시를 대비해서 작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정확하게 오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 제기를 한 거잖아요. 의원님 잠시만요.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종섭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군 당국 등에 따르면요. 이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걸 고민해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안보 공백이라는 건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차관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던 국무회의까지만 해도 일단 참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군 생활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명령은 잘못됐든 잘됐든 그걸 수용하는 게 맞아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거에 대해서 수행을 안 했었던 불분명히 안 했던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건 덮으려고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법이 개정이 돼서 군형법 제2조인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사망사고나 성비 같은 이런 사건들은 경찰가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국민에게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 해병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다 공론화가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안보실이 관여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이 해병대 1사단장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별을 달았어요. 원스타를. 문재인 정부에서 투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위가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진급시키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령관을 시키고 있고 유임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구하기 위해서 안보실이 관여를 했다? 그거 추측석 보도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포렌식을 통해서도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한 억측이고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진 거고요.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 일단 국방부 장관은 최근에 나왔던 개각 보도에 따라서 신원식 의원이 될 가능성,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우리 해병대 박정훈 대령 29년 동안 충직하게 군인으로서 우리가 화면으로 또는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병대를 흔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들의 기강을 흔들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당만 안 흔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신원식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맞습니다. 혹시 물어보셨어요? 예, 간사하고 있잖아요. 참 전략가고 삼성 장군으로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또 의정 활동도 아주 잘했고요. 또 장악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고 정부적 감각도 좋습니다. 저는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받으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굉장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야당에서 예상 가능한 비판을 하나 제가 해보면 국방부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원식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먼저 제기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신원식 장군뿐만 아니라 의원뿐만 아니라 육사 예비역 장군들이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기를 한 건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문 대통령 시절에 이 18년도에 문 대통령께서 육사에 방문하셨던가 그래요. 그때 교과서 개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수 과목으로 했던 북한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6.25 전쟁사,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의 전략 전술에 대한 이 과목 세 과목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육사의 기원을 찾는다는 명분 하에서 5분의 동상을 세우는데 네. 홍범도 장군을 세운 거잖아요. 넣은 거잖아요. 네.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가로서 전투 영웅으로서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분이 그 소련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에 자유시 참변이 관련됐는데 이건 역사학적으로 역사학계에서도 아마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레닌에 의해서 군복을 하사를 받고 권총을 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군복 차림으로 지금 거기 흉상에 돼 있잖아요. 네. 공산주의자가. 근데 육사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최천병의 기관 조직을 만들어내는 장교 육성 기관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과연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육사 출신들의 이야기도 담아야지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나라를 잃은 우리 선조들이 때로는 미국에 의탁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소련에 의탁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야 됐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에 의탁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야 됐던 비통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때 공산주의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와 완전히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 소련은 미국과 영국과 함께 연합군의 일원이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웠던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마치 그것을 냉전 시대 이후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산당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목숨 걸고 가족도 다 버리고 청춘 젊음도 다 버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이승만 동상이 없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한 문장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 나가. 지난 4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채점도 하지 않은 답안지가 파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고가 적어도 7차례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국가기술 자격인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에서 답안지 600여 장이 채점 전에 파쇄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겪었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국가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 3년 사이에 최소한 7번은 더 발생할 뻔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 답안지는 각 지역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1차로 모인 뒤에 채점센터로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답안지가 채점센터로 배송되지 않고 지사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나마 채점센터에서 답안지 누락을 알아채고 파쇄 전에 찾아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지난 4월 시험의 경우에는 지사에서 시험 관련 서류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한 달 만에 없애면서 답안지까지 파쇄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1명의 답안지 6장 가운데 1장이 아예 분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개선하지 못한 것이 결국 답안지 파쇄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 사고 책임을 물어 산업인력공단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책임 있는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다른 참석자의 몸에서 신종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어제 구속한 모임 주최자 2명 가운데 31살 이모 씨와 아파트 현장에서 이른바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검출해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은 원래 수술용 마취제로 개발됐지만 자살 충동 등 부작용이 심해서 사용이 중단된 약품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서해피격 사건 감사를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감사원 관계자가 감사 절차에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발된 여러 사건을 나열했고, 감사원 보도 참고 자료를 인용한 부분에서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해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식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이번 감사원 압수 대상 물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권익위는 국회 요청에 따라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90일 동안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과 거래, 상실 현황 등을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매년 한 차례 시행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 등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 평가는 교사 역량 확인을 위해서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학습 지도와 생활 영역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하는데요. 만족,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항도 있지만 어떤 건 서술식으로 의견을 적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서술식 부분입니다. 그동안 부작용이 적지 않게 지적돼 왔는데요. 교원에 대한 성희롱이나 인신공격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옛 트위터죠. X를 통해서 피해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원 평가 사례를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인데요.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올해 교원 평가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예를 검토하고 있고 제도 자체를 손질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여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속출하자 아예 교원 평가를 하지 않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평가 방식을 재정비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애초에 제도를 만든 이유도 있는 만큼 폐지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862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로코 국영일간지 르마탱은 11일 오후 7시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2,862명이 숨지고 2,562명이 다친 걸로 잠정 집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앙이 위치한 알하우즈주에서 1,604명이 숨져 가장 피해가 컸고 타루단트주가 97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2,854명이 매몰돼 숨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환자 수가 많은 데다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테르나테 북북 동쪽 39km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1.13도, 동경 127.4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63km입니다. 아직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에 강력한 폭풍우가 덮쳐서 최소 2,0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리비아 동부의회가 지명한 오사마 하마드 총리는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실종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지역군 대변인은 북서부 해안도시 데르나에서만 최소 2,000명이 숨지고 5,000에서 6,000명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선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21도 선에서 출발한 서울과 광주가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고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북 남부와 일부 남부지방,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도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며 때늦은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